화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선명한 붉은색입니다. 오래전부터 피처럼 붉게 빛나는 화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를 떠올렸죠. 이후 화성은 아레스, 즉 마르스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갈 자리에는 화성 못지않게 선명하고 붉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이야말로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호적수라고 생각했고, 아레스의 적 안티아레스, 줄여서 안타레스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동안 화성에 방문했던 탐사 로봇들이 보여준 화성에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의 풍경은 화성을 더욱 낯설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화성이 붉다는 사실은 망원경이 등장하기도 한참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흥미롭게도 우린 아직까지 대체 화성이 왜 붉은색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화성이 붉은 이유를 산화된 철, 즉 녹슨 철 성분 때문일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추정일 뿐, 화성이 지금처럼 통째로 붉게 물들게 된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진 못하죠. 그리고 최근 화성이 왜 붉게 물들었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가설은 화성 테라포밍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에게 꽤 희소식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이 붉은 이유를 설명하는 이번 새로운 가능성은 어쩌면 화성이 우리 예상보다 더 번성한 아름다운 천국이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겨냥하기 때문이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화성이 붉게 물들었던 그 진짜 이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76년 바이킹이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바이킹은 화성에서 굉장히 풍성한 철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철은 산소와 만나면 산화하면서 색이 붉게 변합니다. 녹슨 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색이죠. 천문학자들은 자연스럽게 화성의 붉은색이 이 녹슨 철, 산화된 철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화성의 하늘엔 먼지가 아주 많습니다. 화성의 먼지는 때로 탐사선을 완전 덮어버려서 탐사선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존재인데요. 천문학자들은 화성의 풍성한 철 성분이 오래전부터 산화되며 붉게 물들었고, 지금은 그것들이 모두 먼지로 부스러진 채 화성 전체를 붉게 덮었을 것이라 추정했죠. 이후 화성 곁을 맴돌며 탐사를 진행한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탐사선, 또 2004년 화성에 착륙했던 오퍼튜니티 모두 화성 표면에 Fe2O3 헤마타이트라는 적철석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헤마타이트는 철과 산소가 직접 결합한 형태인데요, 아주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특징을 갖고 있죠. 특히 화성 표면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닌 오퍼튜니티, 또 이후에 화성에 도착했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화성 표면을 굴러다니는 아주 재밌는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데요, 마치 잘 다듬은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 이 돌멩이들은 통째로 적철석으로 뭉쳐져 있죠.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 속에서 이 구슬처럼 보이는 돌멩이들은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락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사실 돌멩이들의 실제 색깔은 회색에 가깝습니다. 다만 화성의 하늘 전체가 붉은 먼지로 가득 차 있어서 붉게 물든 배경 속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 실제보다 더 푸르게 보였던 것이죠. 붉게 녹슨 철, 헤마타이트로 동그랗게 뭉쳐있는 블루베리 락스가 발견되면서 화성에 철이 정말 풍부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발견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블루베리 락스처럼 동글동글한 암석은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구에서도 지금은 물이 모두 메마른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둥근 돌멩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타 사막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일명 모쿠이 마블이죠. 가끔 절벽에 동그랗게 박힌 모습으로 이런 돌멩이가 발견됩니다. 마치 백설기에 박혀있는 까만 콩처럼 보이죠. 오래전 물이 풍부했던 시절, 물과 함께 화학 성분이 땅속 깊이 스며들었고 중간중간 동그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철 성분이 그 구멍을 메꾸게 되었고 동그란 적철석에 구슬 돌멩이가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화성에서 발견된 블루베리 돌멩이는 오래전 화성에도 아주 많은 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지질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새로운 모순을 만들죠. 블루베리 돌멩이를 구성하는 주 성분 헤마타이트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철과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이 헤마타이트는
물을 필요로 하지 않죠. 물이 없는 건조한 환경에서 더 잘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즉 헤마타이트가 많다는 건 이 지역에 오랫동안 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동그란 돌멩이가 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건 과거에는 또 물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순처럼 보이죠. 이러한 모순은 점차 천문학자들에게 어쩌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화성이 붉은 이유가 단순히 녹슨 철, 헤마타이트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진 살아있는 사람이 화성에 간 적은 없습니다. 가끔 지구로 날아오는 화성발 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화성의 상태를 유추할 뿐이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화성 곳곳을 누빈 화성 탐사 로봇들 덕분에 이제 우린 실험실에서 화성의 환경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MRO, 엑소마스, 마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탐사선들이 화성을 탐사했을 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히 어떤 화학 성분의 광물이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가장 잘 재현할 수 있을지를 분석했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붉게 물든 철 성분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한 다음 실제 화성에서 탐사 로봇이 분석하는 것처럼 여러 장비로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죠. 그리고 매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화성의 붉은색의 범인일 거라 생각했던 고전적인 후보 헤마타이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실제 화성의 데이터를 더 잘 묘사하는 새로운 성분이 등장한 것이죠. 그 주인공은 페리하이드라이트라고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산화철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현무암과 페리하이드라이트를 약 2대1의 비율로 조합한 이 레시피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페리하이드라이트 성분은 기존에 생각했던 헤마타이트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철과 산소뿐 아니라 물, H2O를 함께 함유하고 있죠. 이 성분은 물이 아주 풍부한 환경에서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후보였던 헤마타이트는 아주 건조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떠오른 페리하이드라이트는 비교적 온도가 낮고 물이 흐르는 환경에서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재밌게도 이번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정확히 이 레시피로 구현한 시료 샘플과 아주 유사한 흙이 이미 지구에도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의 동굴 바닥,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만들어진 성분, 또 미국의 블록 아일랜드에서 물이 흐르는 개울에서 만들어진 붉은 암석이죠. 물이 흐르고 있는 자리에선 이런 붉은 암석이 만들어지지만 바로 옆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재밌는 사실은 화성에 언젠가 가보고 싶지만 아직 지구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에게 꽤 재밌는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화성을 만지기 위해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포르투갈의 동굴 한켠, 미국 블록 아일랜드의 개울가에 가면 우리는 직접 손끝으로 화성의 붉은 암석과 똑같은 성분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진짜 화성에 가봤자 우주복도 벗을 수 없겠죠. 맨손으론 진짜 화성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이야말로 화성의 질감을 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페리하이드라이트는 물뿐 아니라 공기 중 산소 역시 아주 풍부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붉은색이 단순히 헤마타이트가 아닌 페리하이드라이트라는 종류의 적철석 때문이란 이번 주장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화성은 우리가 어렴풋하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과 산소로 아주 아름다웠던 과거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능성은 수억 년 전까지만 해도 화성에 지구 못지않은 다양한 생명체, 생태계까지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들죠. 나아가 화성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처럼 붉게 메마른 세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한때 물과 산소가 아주 풍부했던 비옥한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는 것이라면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크게 변해야 할 겁니다. 화성 테라포밍은 생전 한 번도 물과 산소를 품은 적 없는 붉은 사막을 생전 처음 아름답게 개발시키는 사업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화성 테라포밍은 원래는 물과 산소가 있었지만 잠시 그 모습을 잃어버린 화성의 전성기를 되돌려주는 하나의 복원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결국 화성이 선명한 붉은색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을지의 답을 알기 위해선 화성에 직접 가서 화성의 샘플을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달에 대한 이해도 1960년, 70년대 이루어진 아폴로 미션을 통해 크게 도약했죠. 우주인들이 직접 달 표면에서 갖고 온 다양한 달 암석 샘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기원, 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천문학자들은 곧 화성에서 직접 샘플을 갖고 돌아오기 위한 역사적인 미션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 선발대는 화성에 도착한 상태죠.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화성 곳곳에 구멍을 뚫으면서 작은 캡슐 속에 화성 샘플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문학자들은 2030년쯤 후발대를 화성에 보낼 예정인데요. 퍼서비어런스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캡슐을 후발대에게 전달하고 그 캡슐은 다시 작은 로켓에 실린 채 마치 미사일처럼 발사되어서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역사적인 미션, 마스 샘플 리턴이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비록 우린 여전히 지구에 갇혀있긴 하지만 드디어 우리 손 안에 화성에서 직접 퍼올린 붉은 흙과 돌멩이 샘플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잠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결국 퍼서비어런스가 모아둔 화성 샘플이 지구에 오게 된다면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 로켓 배송으로 도착하게 될 이 귀중한 화성 샘플 속에 과연 화성 테라포밍을 꿈꾸는 이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담겨 있을지 희망적인 소식이 담겨 있을지 아직 우리에겐 조금의 침착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